자,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튿날, 둘째 날 오늘 주제는 AI 시대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 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B-4 세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직원 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자 혹은 개발자 같은 기술 인재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요즘 기술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인력이 고부가 가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성공적인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서 회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들 통해서 직원 재교육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발표에는 배진희 마이크로소프트 필란트로피즈 아태 지역 총괄님, 그리고 김관영 포스코 인재창조원 원장님, 앤드루벨 OECD 인적역량센터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진행으로 좌장에는 이의길 고려사이버대 평생직업교육학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에서 준비 마치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소개받은 이의길입니다.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 평생직업교육학과에 있고요. 여러분들 에듀테크라고 알고 계신 분야, 그리고 주로 온라인 쪽 성인 학습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이라서 아마 조금 지친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지치시기보다는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른 세션을 오프라인으로 들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저 자리를 차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요즘 시대에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직장에서 집에서 안전하게 오늘 스페셜한 강연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직원 재교육 리스킬링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 상황 속에서 HRD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탐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에 대해서는 이해 수준들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무슨 개념인지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해를 하신 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현상들은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구를 찾아봐도 이 개념을 사용한 연구들은 아직 그리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 정의 역시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음성이라든가 얼굴 인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기업에서의 업무 절차라든가 아니면 생산 과정이라든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에 통합됨으로써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들, 바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껏 나왔던 세션에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HRD에 어떤 변화를 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관심을 가져왔던 HRD의 범위, 내용, 방식 모두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역량, 이런 쪽에서도 상당 부분 기존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세 개의 주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 사례 속에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HRD에 종사하면서 혹은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에서 일정 수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강연을 해주실 그 연사분들 먼저 세 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고요. 한 분은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온라인 상으로 좀 대기를 하고 계신데, 두 번째는 그 김관영 원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제목은 The Smart Factory Era of POSCO for the Next 50 Years by Fostering New Color라는 제목입니다. 네, 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포스코 인재창조원 김관영입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하신 분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무실에 안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뭐 그렇게 된 체제다.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보면 굉장히 떨어져서 이렇게 있고 한데 과연 그게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런 세상이 실현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야 할까? 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가치 판단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게, 저희들은 이제 포스코는 아시다시피 철강 제조업에 있습니다. 이 철강 제조업에 있으면서 우리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코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생산 현장에서만 이런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요. 매니지먼트 분야라든지 또 그룹사 전체적으로 건설, 에너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다 일어났지만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는 좀 시간 제약상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잘 없을 거라 생각해서 현장에서 일어난 디지털 전환 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HRD에서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 추진 경과입니다. 포스코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ERP, SCM 등 워킹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를 먼저 추진을 했었고요. 또 한 2008년 정도 되어서는 MES라 그래서 조업 현장에 대한 실행 프로그램들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015년에 스마트 팩토리 모델 공장을 킥오프를 했고요. 모델 공장에서 과제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성공도 조금 했고 여러 가지 애로점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스마트 팩토리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갖출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2016년부터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갖추고 또 과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갔고 그때 또 저희들이 생각한 게 우리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해서 좀 큰 목표를 잡아서 디지털 트윈 공장까지 실현을 해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 같이 좀 동반 성장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포스코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1968년에 창립을 했고 2018년에 창립 50주년이 되었죠. 그리고 2010년부터는 WSD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계속 매년 지정을 받았고 금년에도 연속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WEF로부터 세계의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국내에서는 최초이고 현재까지도 유일합니다. 앞으로 50년 그러니까 100년 기업 포스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가 핵심 축에 들어가고요. 또 경영 이념으로서 저희들이 기업 시민 포스코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좀 더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생하고 동반 성장하고 그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가자. 또한 그것을 더 나아가서 사회 문제 해결에도 더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자. 또한 우리 구성원들, 직원들하고도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도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도 그런 바탕 위에서 같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한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처음 이렇게 추진한 게 뭐 포스코 안에서 딱 이 단계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2015년에 처음 모델 공장을 마련하고 이제 AI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내부에는 전문가가 없죠. 그래서 외부하고 했는데 그것도 큰 과제를 바로 하기는 힘들었으니까 좀 운전자의 편차를 줄이는, 그런 운전자의 편차를 최적화하는 그런 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성공 체험이랍니까?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성공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공장 단위로 이렇게 해서 과제를 공장 단위에서 이제 좀 공정 단위죠, 최적화하는 과제들을 좀 찾아내고, 또한 성공 체험을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공감대 형성이라고 합니까? 어떤 우리 회사 내에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 또 이제 모델 공장 할 때 저희들이 생각했는 게 이게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특히 AI 과제라는 것은 데이터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 센터만 있다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데이터가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포스코 자체의 데이터 플랫폼, AI를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이름을 포스프레임이라고 지었죠. 그 데이터 센터와 포스프레임을 기반으로 했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 좀 미흡했지만 2017년에 본격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이제 조금 안정화되어 가면서 금년부터는 이제 공장 단위가 아니라 공정과 공정간, 전 공정, 엔드 투 엔드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AI 과제를 본격적으로 통합 과제를 추진해 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만든 플랫폼인 포스프레임하고 조업 실행 프로그램인 MES하고를 통합해서 같이 연동되게 하는 그러한 것까지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AI 과제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AI를 진짜 수행할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재 육성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포스코 6칼라 인재라고 이렇게 좀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6칼라 인재를 저희들이 정의를 하기를 도메인 분야, 그러니까 현업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플러스해서 디지털의 역량을 갖추고 이게 디지털이 본인이 다 한다 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개방적 협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과제를 수행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면 좋겠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각 단계별로 해서 우리 HRD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모델 공장을 만들고 그 모델 공장에서 어떤 과제를 추진할 때 당연히 내부에는 AI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AI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하는데, 그 외부의 AI 전문가들하고 협업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공유죠. 보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방적 협업,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되게 하고 보안도 유지되면서 현장에서 잘 과제도 수행이 되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얼핏 생각하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렇게 할 때 제조 현장을 있는 아마 공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오픈 콜라보레이션 체제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AI 전문가가 온다고 해서 바로 어떤 과제가 해결되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업이라는 것은 현업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현업에서의 어떤 지식, 날리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그 AI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도메인에 있는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도화된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기술, 도메인 기술에 대한 교육을 또 강화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종전부터 좀 있었지만 이런 학습 조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소위 말하면 디지털 교육을 하기 전에 현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좀 성공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런 성공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문이 나고, 거기서 했는데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낸 효과가 있는데 진짜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당연하게 이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화 형성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해서는 임원에서부터 뭐 관리자 레벨,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공감대 형성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의 뭐 전원 빠짐없이 해서 뭐 1일에서 3일 정도 과정을 만들어서 각 계층별로 해서 한 2년 정도 걸려서 전 임직원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 교육을 완료했고요. 처음에는 오프잡으로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작업 과정으로 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까지, 이러닝 과정까지 마련해뒀고요. 그리고 과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뭐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전체 다 맡길 수는 없게 되는 거고, 내부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에서 과제를 수행할 전문가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해서 교육 체계가 이제 수립을 했는데, 처음부터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여기 중간에 보시면 레벨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체계가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레벨 3에 해당되는 교육만 먼저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과제를 당장 맡겨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과제를 수행할 사람들을 빨리 양성해야 되죠. 그래서 레벨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좀 1년에 뭐 한 3, 40명, 4, 50명 이 정도 해서, 근데 뭐 가르칠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대학 전문 교수들하고 협업을 해서 과정을 만들고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레벨 3 과정을 만들었고,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포스텍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저 과정을 운영했는데, 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한 6개월로 해서 뭐 거의 석사 과정 코스에 준할 정도로 이런 좀 인텐시브한 교육을 실시했죠. 그 이후에 뭐 초급, 중급 이런 데 대한 교육 니즈도 현장에서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우리 회사 내에서 이제 비견에 대한 과정, 세마이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과정 이런 까지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한 1, 2년 스페셜리스트 과정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현장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오퍼레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인프라인 포스프레임이라든지 저희들 워크벤치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트레이닝 뭐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또 현장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교육, 서버에 대한 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IoT 뭐 이런 교육들도 현장 오퍼레이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칼라 탤런트에서 좀 새로운 목표를 좀 제시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 과정도 조금 체계화해서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 레벨 1에서 레벨 3는 전 단계에서 했던 교육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를 봐서 좀 뭐 뺄 과목들은 빼고 더할 과목들은 더하고 뭐 이런 식의 했고, 레벨 4는 레벨 3까지 좀 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핵심 디지털 인재로 키울 사람들을 외부 대학원 과정에, 인공지능 대학원이죠, 쪽에 보내서 박사 과정으로 양성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해서 레벨 4 단계로 했고요. 아까 제가 전사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형성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문화를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은 리더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리더들에게 어떤 디지털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 교육을 리더들에게 다시 좀 시키고, 또 어떤 문제를 디지털 과제로 할 거냐, AI 과제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내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개설을 하고, 또 좀 단순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은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RPA 같은 것을 했는데 저희들 자체 개발한 RPA 소프트웨어죠. A웍스를 통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리더들에게 먼저 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단계를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실제 과정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학습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PBL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들도 좀 하고 또 현장의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는 메이커 정비라든지 또 현장의 각종 설비에 보면은 거기에 내재된 인베디드 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이제 자동화를 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PLC 교육을 포함해서 아까 했던 IoT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정규 과정 외에도 현장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이 AI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이랍니까? 쇼폼 컨텐츠 형태로 해서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또 AI 과제를 많이 하면서 현장에서도 좀 고수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숨은 고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숨은 고수들이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상호 학습 체제도 구축을 해주고 있고요. 꼭 AI 과제가 아니고 현업 과제이더라도 AI 형태로 좀 풀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걸 문제 해결형으로 또 필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팔로업 트레이닝까지 현장에서 적용되는 까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축적된 저희들의 어떤 AI, 디지털에 대한 어떤 스킬이랍니까? 이런 전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중소기업과의 어떤 공유라든지 윈윈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 유스 드림 그래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AI 빅데이터 과정, 뭐 청년 취업 과정, 그다음에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 AI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2주 무료 합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우수자는 포스트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고 또 수료자 모두에게는 포스코 그룹에 채용할 때 특전을 주는 그런 혜택도 부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AI 교실이라든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좀 모델 공장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디지털 현원감이랍니까? 이런 걸 좀 정진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성공 스토리가 계기가 되어서 전체 임직원들에게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를 좀 빨리 바꾸는데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바탕이 되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AI 빅데이터에 대한 뭐 교육 체계 뭐 이런 수립에도 좀 도움이 되었고요. 또 당연히 이제 과제도 공정 단위에서 좀 엔드 투 엔드 개념을 해서 공정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로도 확장시킬 수 있었고 또 우리 6할라 인재를 해서 인재 육성 목표도 제시하고 또 인재 육성 목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재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사실 인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치고요, 실습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인정을 부여받게 돼 있고 인정을 부여받으면 당연히 인사상 혜택도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면서 항상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질문했던 게 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아마 디지털을 이렇게 전환을 추진하는 여러 회사들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사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프로젝트를 과연 AI로 해야 되는가? AI 빅데이터, 뭐 디지털 과제로 꼭 해야 되나? 어떤 부분들은 AI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과제들도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과제라는 것은 외부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현업의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하는 것인데 이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그러면 AI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이랍니까? 스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 무슨 외부에 있는 석사나 박사급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까지 알아야 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 과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과제가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실제로 전부 AI가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가 디지털 트윈 팩토리를 제가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트윈 팩토리가 되더라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재 육성 목표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다른 내용들은 질의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 원장님께서 포스코에서 그간 시행해왔던 그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HRD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노력들이 일부 좀 응축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또 우리가 생각해도 중요한 이슈들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질문 벌써 들어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포럼의 마지막 발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OECD 인적역량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미스터 앤드류 벨이십니다. 현재 파리에서 지금 회사에서 접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ello. I'm indeed, yes.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afternoon, I should say. Yeah. I know it's around 8:30 in Paris, and you have spent a hectic morning this morning. And could you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how you get to your office this morning from your home? Well, I actually had to take a taxi because we were actually supposed to avoid taking public transit, as you know, with the current situation here in France. So I arrived here about 7 o'clock in the morning and was the first in the building. And I'm in a building of about well, normally about a couple thousand people, a building actually owned by Samsung, I believe. And right now I'm probably one of 2 or 3 people in the actual building. Yeah, I hope you are in a stable situation right now. And I think everything is all set for your speech, and please get started. Great, thank you very much. Good afternoon, everybody. I hope that you can all see my screen and hear me clearly. That would be great. So, dear Professor Lee, dear Ms. Bay, dear President Kim, dear distinguished guests and organizers,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here to participate in this year's Global HR Forum. As I've sort of suggested to you, due to the worsening pandemic here in France, I'm unfortunately not able to physically join the forum this time. I was there last year. Nevertheless, I am pleased that thanks to the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great technical support from the forum's organizers, I am able to connect with you virtually to share our findings on skills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as well as some preliminary findings of our soon-to-be released report on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adult learning in Korea. So in my presentation, I'm going to cover why do skills matter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what is the OECD Skills Strategy project in Korea, and what are some of the key findings from the OECD Governance Review of Adult Learning in Korea. To start, why are we talking about skills and why do they matter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When I speak in this presentation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I'm referring to the digital technologies that are profoundly transforming industries, economies, and societies. The most important drivers of the transformation include technologies such as cloud computing, the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alytics, among others. These technologies are affecting the skills required in work and in society. The digital transformation affects all sectors, but it does so in different ways and at different speeds. Information technologies stand out as being the most digitally intensive of industries. These include the ICT sector and the content and media sector.
This figure shows that the value added of the information industries in Korea is amongst the highest in the OECD. This means that Korea's economy is being affected more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an most other OECD countri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is a key driver of job automation. As firms rely more on digital technologies to conduct their work, certain job tasks, and in some cases entire jobs, can become automated. Automation, in turn, has important impacts on the skills demanded in the labor market. Before the pandemic, the OECD estimated that in Korea, 10% of workers faced high risk of seeing their jobs automated, and another 33% faced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job tasks due to automation. The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and likely also the pace of automation. While automation can help to drive productivity, it also means that many people will need to develop new skills for new jobs or upgrade their skills for existing jobs. At the same time, the digital transformation helps to drive the creation of digital-intensive jobs. During the past decade, the digital transformatio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overall job creation, with highly digital-intensive sectors accounting for 40% of employment growth in Korea between 2006 and 2016. This trend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digital skills of workers so that they can maintain employment in or transition to jobs in digital-intensive sectors, the sectors that are growing the fastest. The COVID-19 pandemic is further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s in the context of lockdowns and social distancing requirements, an increasing share of jobs requires that people are able to telework. This is evidenced in the figures in this slide, which show that in selected OECD countries for which we have good job postings data,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since the onset of the pandemic in the number of job postings that specify the need to telework. The digital transforma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skills development needs of workers, all workers, not just the low-skilled. This graph shows that workers employed in more highly digital workplaces are more likely to report training needs than those employed in less digitally intensive environments. And this is true regardless of the education of workers, which is what we show here. This means that as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continues, and likely accelerate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more and more people will find themselves in need of regular training. However, given the relatively greater difficulties in accessing learning opportunities, training for workers with low levels of skills should be made a priority. A highly skilled population will ultimately be a crucial determinant of the ability of countries and their people to thrive in a digital, globally interconnected, and rapidly changing world. A strateg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is therefore needed to build skill systems that are adaptable and resilient in the context of change. Skill systems that enable individuals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afforded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at is why the OECD Center for Skills, through its OECD Skills Strategy projects, has been working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help them to develop national skill strategies that strengthen their skill systems. The strategy provides a strateg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building more effective skill systems using a framework composed of three interrelated dimensions. The first is developing relevant skills, which you see on the left here, across the life course, whi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not only developing a broad set of skills, but also developing those skills that are most in demand in the labor market and society. The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skills across the life cours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kills not only in formal education, but also informally and non-formally in workplaces, homes, and communities. To ensure that countries and people gain the full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their investments in skills development, people also need to use their skills fully and effectively at work and in society, which is the second dimension of our framework. The final dimension is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skill systems, which is key to the success of both developing and using skills.
Strong governance entails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skills policies, effective engagement of stakeholders throughout the policy cycle, well-targeted and shared skills financing, and effective information on learning and skills needs to ensure that all actors are able to make informed choices that help to bring skills demand and supply into alignment. The OECD Skills Strategy Framework has now been tested in 12 diverse economies. Korea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hat we worked with. The OECD Center for Skills has also contributed analysis to skills-related topics in the OECD economic surveys for Thailand and Malaysia. In Korea, the OECD Skills Strategy Project has been conducted in 3 phases. The diagnostic phase identified the main skills challenges in Korea. The active learning phase raised awareness of these challenges and built momentum to move from diagnosis to action. While these 2 phases focus primarily on the first dimensions of the framework that I just mentioned to you, specifically developing and using skills, our 3rd phase of the project, which we're in now, focuses on the governance dimension, specifically as it relates to adult learning.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learning systems and skill system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all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build resilient and adaptable skill systems that ar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skills implications of bo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of course, now also the COVID-19 pandemic. Throughout these 3 phases, the OECD Skills Strategy Project in Korea has engaged in a wide range of government and engaged with a wide range of government and stakeholder representatives. Here are some photos taken at our stakeholder engagement activities organized during the Skills Strategy Project in Korea. Among those we have engaged include representatives from ministries, subnational governments and agencies, enterprises and trade un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NGOs, and others. This engagement has been critical to understand the skill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Korea, to solicit views on how best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seize these opportunities, and to build the support for policy reform. I'll now share some of the key preliminary findings of the OECD Skills Strategy Governance Review of Korea, which is the 3rd phase of the OECD Skills Strategy Project in Korea that I mentioned to you. A report of its findings will be published in the coming months. I will highlight first the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adult learning in Korea. The digital transformation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Korea. As you can see in this figure, Korea is a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Korea, along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tands out among countries for its large share of patents in top digital technologies, including digital data transfer, digital storage, interactive television, and video on demand. Quite paradoxically, however, despite Korea's strong performance in developing digital technologies, the share of workers in Korea with low digital skills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e share of workers i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with low levels of digital skills is particularly high.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targeted adult learning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workers in smaller firms. To help these workers improve their digital skills, in addition to other skill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further building Korea's digital advantage. While workers in smaller firms are especially in need of skills development opportunities, they are in fact less likely to have access to these opportunities than are workers in larger firms. For instance, in firms with 1 to 10 workers, only 21% of workers reported having access to training, as opposed to 64% of workers in firms with 251 or more workers. Workers face a variety of barriers to accessing adult learning opportunities. In Korea, about 30% of workers were not able to participate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training. And about another 18% due to the lack of diversity in training programs, and a further 11% because of a lack of financial support. While access to skills development opportunities is critical to support workers to adjust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so too are high-performance workplace practices. In Korea, as across other OECD countries, the presence of high-performance workplace practice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explaining the intensity with which skills are used at work. More important than factors such as individual skills proficiency, occupation, industry, and firm size. Therefore, firms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these high-performance workplace practices, which include teamwork, autonomy, access to teleworking opportunities, task discretion, mentoring, job rotation, the use of incentive pay, and flexibility in working hours.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se practices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is teleworking. However, in Korea, only 20% of low-skilled workers have jobs that are telework compatible. This share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28%. The share of high-skilled Korean workers in teleworking compatible jobs is considerably higher at 48%, but still well below the OECD average of 57% for high-skilled workers. This suggests that certain practices such as teleworking could be more widely adopted in firms in Korea to allow for the more full and effective use of skills.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adult learning will be essential for supporting Korean workers and firms to respond to skills needs that are rapidly changing due to the combined effect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With that in mind, I will now speak to you about some of the main findings from the OECD Skills Strategy Governance Review of Adult Learning in Korea. The 4 dimensions we examined in this project include promoting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adult learning policy, engaging stakeholders throughout the policy cycle, building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s, and aligning and coordinating financing arrangements. For each of these 4 dimensions, I'll present our assessment, our recommendations, and relevant good practice examples internationally. First, effective learning policies require both horizontal coordination among relevant ministries and vertical coordination across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fosters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and levels of government so that their various adult learning policies are complementary to one another, reinforce one another, and therefore generate better outcomes. With respect to horizontal governance, while Korea already has a number of bodies that promote coordination across ministries, including the Social Affairs Ministers Committee and the Jobs Councils, the capacity of these bodies to coordinate adult learning policies across ministries can be further strengthened by equipping them with more staff who have relevant experience in adult learning. At the subnational level, the capacity of subnational government officials to implement adult learning policy varies significantly across regions due to large differences in the number and skills of staff. Therefore, Korea should consider raising the capacity of subnational government officials in disadvantaged regions by improving internal and external staff mobility schemes to support adult learning policy implementation, especially in low-capacity regions, providing greater access to training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adult learning policies to staff from low-capacity regions, and also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subnational governments by raising awareness about the mutual benefits and providing them with greater financial incentives for cooperation. For instance, Korea may wish to consider the example of Germany,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has raised the capacity of subnational governments to implement adult learning policies through relevant training, as well as support for establishing networks among subnational actors. Second, effective adult learning policies require effective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to increase policy relevance, sustainability, and support for implementation. Stakeholders include, for instance, employers, trade unions, educational training providers, among others. In Korea, stakeholder engagement could be more effective, with many groups having less capacity than their peers in many other OECD countrie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to government. For example, Korea has one of the lowest shares of workers represented by trade unions in the OECD. However, some promising stakeholder engagement mechanisms to support adult learning exist, such as regional skills councils, secto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s, and industrial skills councils. Korea could benefit from further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takeholder engagement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from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stakeholder engagement bodies.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disadvantaged groups, including women, youth, and workers in non-standard contracts, is low in Korea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More specialized training and suppor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officials to better engage disadvantaged stakeholder groups. One relevant example is found in Finland, which provides training to government officials in communicating effectively when reaching out to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rough the use of plain language and diverse and tailored communication channels. Third, as skills demands evolve rapidly, adult learning policies will depend increasingly 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s that can collect and disseminate accurate, timely, and tailored information on skills. Korea has a variety of platforms that help individuals to learn about and sign up for existing adult learning opportunities. These platforms include, for example, Nulbea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RDNet,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order to facilitate easier access to adult learning participation across platforms, Korea should consider providing learners with a single access account that can be used across platforms. This would make it easier for the government to consolidate information about adult learning participation across platforms and provide a comprehensive picture of who is participating and who is not. In addition, while a great number of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roviders exist, they sometimes provide inconsistent information, which can be confusing and difficult to interpret, especially for disadvantaged groups. Korea should ensure consisten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roviders, especially for disadvantaged groups. An example to consider is the Learning Shop in Flanders region in Belgium, which provides a one-stop shop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guidance on accessing adult learning opportunities. Fourth, a strong financing model is essential to facilitate the efficient and effective coordination and distribution of funding for adult learning across beneficiaries. Korea has several financing mechanisms to support subnational governments in providing adult learning, for example, the Lifelong Learning City and local customized job creation programs. However, these financing mechanisms tend to favor already high-performing subnational governments. For example, subnational governments that can already demonstrate high adult learning participation rates and outcom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additional funding. More support, therefore, should be targeted to financially disadvantaged subnational governments so as to allow them to provide similar learning opportunities. In addition, disadvantaged groups continue to face more significant financial barriers in accessing learning opportunities and are therefo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Korea should further target existing financial incentive programs, such as the National Card, to disadvantaged groups and to provide them with tailored counseling services. A relevant example is the Individual Learning Account in France, which aims to provide preferential financial support for disadvantaged groups. Fourth, a strong financing model is essential to facilitate the efficient and effective coordination and distribution of funding for adult learning across beneficiaries. I've covered this already. Great, sorry. So in my presentation, I've covered the skills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key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OECD Skills Strategy project in Korea. Skill systems across countries are being tested more than ever as a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pandemic rapidly transformed the skills needs of economies and society. As we have seen in Korea, Korea is undoubtedly one of the leading performers in developing digital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Korea more fully benefit from its digital advantage by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its adult learning system. The OECD Center for Skills stands ready to continue to work with Korea to ensure that its people have the skills they need to thrive in an increasingly digital, globally interconnected, and rapidly changing worl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I'll now hand the floor back to Professor Le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지금 발표에서는 그 여러 가지 스킬 정의 그리고 리스킬링과 관련된 기본적인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의 중요성 역시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공공 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역시 많이 언급이 되어서 성인 교육이라는 차원, 평생 교육이라는 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좀 초과됐는데요. 우리가 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인 질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한 분에게 해주셨지만 다른 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역량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배진희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지만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역량 개발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자격보다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문은 MS에서는 어떻게 직원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고요. 이 앞에 나왔던 또 다른 질문들은 역량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또 어떻게 측정했느냐, 뽑을 때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량을 어떻게 MS 필요한 정의하셨고 또 어떻게 측정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R팀이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는. 그래서 HR팀은 각 롤마다 커리어 패스 로드맵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로드맵별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게임처럼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그래서 그 스테이지마다 또 필요한 역량들을 쭉 나열해 줬고요. 예를 들면 역량 중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커뮤니케이션. 근데 커뮤니케이션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스테이지마다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디테일들을 적어 놓습니다. 커뮤니케이션 for what? 이런 거죠. 예를 들면 demonstrate openness, acceptance on others' idea,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 커뮤니케이션 안에도 되게 구체화되어 있는 역량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저희가 커넥이라고 하는 업무 평가를 받을 때 서술형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했는지를 적어 넣습니다. 자기만 적어낸다고 해서 이게 평가가 되진 않잖아요. 다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스도 제 매니저도 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밑에 있는 친구들도 그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의 에비던스, 증거품처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한 게 맞는지 다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잘 역량들이 발휘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적어낸 것들의 어떤 인도스먼트라든가 어드보케이트를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면 평가와 어떤 평가 시스템, 그다음에 HR 내에 이제 저희가 롤 기반으로 역량이 굉장히 디테일되어 있는 것들이 버무려져서 역량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역량들이 요구되어지고 어떤 역량들이 내가 다음 레벨로 넘어가려면 갖추어져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역량 중심 프로그램은 모든 기업과 그다음에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선 다른 여러 가지 접근법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그 연구와 적용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포스코의 사례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량이라는 게 일반적인 역량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관련 디지털 역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역량은 다른 회사들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테고, 디지털 역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6칼라 탤런트에 대한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역량에 대해서 인정 체제를 갖추어서 소정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험을 칩니다. 해서 그래서 소정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론 플러스 실습까지 해서 실습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험 플러스 레벨 3는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레벨 4는 이제 당연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조금 저희들은 약간 시험 디지털 관련해서는 그런 체제로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추가를 해서 지금 질문들이 온 것이 있는데요. 인사상에 아마 그것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 문화적인 조직적인 변화를 온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다른 어떤 그 내부적인 노력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습 조직과 관련된 부분도 문화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예, 학습 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는 뭐 오랜 기간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스스로 이제 자기 개발을 통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디지털 관련해서 레벨을 이렇게 취득할 경우에는 당연히 성과에 따른 보상이 따르고, 또 인사상으로 이제 승진의 어떤 가점을 보여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인데,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걸 성취했을 때에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동기부여에 있어서 확실하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근래 들어서 성과 중심의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그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들이 많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포스코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역량이라는 부분이 우리 이제 스킬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의 상황, MS의 상황에서는 이런데요. 공공 영역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미스터 벨 입장에서 연구를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우리가 강조되는 역량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지금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지금 현재 조사된 연구 결과랄까 그런 부분 관련돼서 코멘트 주실 수 있다면 미스터 벨에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well, that's a good question. I mean, and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of course. And the answer ultimately is many skills. So, we've taken a look at this question looking at big data. And what we found is, of course, that we're seeing a large increasing share of jobs that require, of course, ICT sorts of skills. But we're also finding that it's very important for individuals to have strong transferable skills. So the sort of basic foundational skills: literacy, numeracy, communication, ability to work and interact effectively with others. Indeed, what we find is that we tend to sometimes talk about skills as very discrete sort of elements. But when employers are looking for skills, and indeed when individuals are supplying skills, they're supplying bundles of skills. So it's the combination that matters. And what we do find is that it is a combination of both the technical, which increasingly matters, obviously, in an increasingly digital world, but that's not sufficient. People also need to have the good communication, good people skills, interpersonal skills, client management skills, etc. That's having the complete package really matters. And the foundational skills also matter because we are unable to forecast the future with any certainty, obviously, by definition. All countries should try to do that. They do that. They try to better understand the future so they can be prepared for that, and that's very important. But we can't know for certain. Just like, think of a year ago. In examining the big data on this issue, we see that there's been very significant changes in skill requirements just over this past year as a result of the pandemic that we could not have anticipated a year ago. So in addition to thinking about what skills matter, we have to think about how to design skill systems to be adaptable and resilient in the context of change, in the context of uncertainty. How do we design our education systems? How do we design our training institutions? How do employers set up their learning practices in such a way that they can quickly react to changes in needs? Thank you. Yeah, thank you.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이 하나 온 게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이론과 실제의 원칙들이 우리 문화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그 이슈들 때문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올라온 질문이 그와 관련된 부분인데 In Korea, we have a strict culture in company, so it's difficult to transfer
company's environment.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This question goes to Mr. Bell. How can you change the cultures in companies? Well, I mean, one of you're right. You started by saying that they're basically suggesting one size does not fit all, and that's true. And so of course any country may approach an issue in a slightly different way than another country. Of course, context does indeed matter, but nonetheless, we do find that certain practices, as I've mentioned to you earlier, matter seemingly across OECD countries. I talked about this high performance workplace practices. And so these seem to matter no matter what country you're in. And so, sharing information about how these practices benefit workers and employers, I think, is the best thing that we can do. But it needs to be really tangible. We need to make it concrete, and it needs to go beyond just sort of my, for example, presentation, which shows that there'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ose practices and outcomes, but giving them very tangible advice on how to approach that. So what would that mean in practice? What would it mean like to transform your workplace in such a way that would inspire your workers and allow them to be more creative, to harness the potential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o sharing the practices within your country of the successful companies, sharing that more broadly to companies throughout the country so that they can all benefit, so Korea can benefit from it, I thin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examined.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설득 과정들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은 오늘 그 강연하신 배진희 부장님께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실 때 레드몬드인 트리하우스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MS 코리아 건물은 저기 큰 빌딩 안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한국인의 정서, 문화 속에서 외국의 어떤 그 관리 시스템 중간에서 보셨을 때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 어떤 것이 있을지 개인적인 경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원체 저희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9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한 100여 개의 나라의 다른 모양의 오피스와 또 사무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A를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거라는 의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기화하는 것들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쉐어링하는 것들에 대한 문화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커미티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양성 위원회 같은 것들 나라별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또 다른 나라들이랑 쉐어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지원하면서 서로에 대한 문화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역 사무소에서 일하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사에 계속 알려서 본사에서도 어떤 HR 정책이나 캠페인을 기획을 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소통 창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화적 충돌은 존재하고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같은 것들을 랜딩할 때 다르게 해석되거나 다르게 랜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일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들은 상호 간의 굉장히 잦은 소통과 접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나라마다 커미티를 형성을 하고 그 커미티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들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회사에서는 그런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업의 가치이기도 하고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은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다른 질문을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김관영 원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뉴컬러 인재라는 새 목표는 포스코 내부 인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철강 산업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없는 외부 AI 전문가들 때문에 겪은 시행착오가 있는지 극복한 교육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내용 전문가인 내부의 분들이 있고 AI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이 있고 이 격차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마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개방적 협업, 오픈 콜래보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요. 같은 한국어를 뭐 서로 대화를 하지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서로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른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이라 합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쓸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뭐 예를 들면 메타데이터랍니까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그럴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았습니다. 실제 그 과정 중에서 뭐 과제가 오리무중이랍니까 산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외부 전문가와 내부에 있는 현업 도메인 전문가들이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우리 HRD나 이런 쪽에서 했지만 실제로 그 과제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자주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같은 공간을 좀 주고 일정 시간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같이 뭐 점심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체제 그런 것들이 실제 현업을 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됐고 뭐 나머지 여러 가지 뭐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우리들 뭐 스텝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선이었지만 실제 현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더 좋았다 뭐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전화기에 전원이 이제 꺼져서 배터리가 다 돼서요. 질문을 할 수 없었던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직접 넘겨드리고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고 이제는 다 지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현상으로서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작업은 충분치 못한 것 같고요.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분명 하나의 이슈이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각 기업의 그리고 국제적인 사례의 구체적인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HRD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장으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고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직원 재교육 또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들 또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면 좋을지 함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례와 경험들 또 공유를 해주셔서 더욱더 와닿았던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세션 마무리하면서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지난 이틀 동안의 여정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는 AI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이 지난 이틀을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연사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더욱더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사가 종료되면 설문지를 발송을 해드릴 텐데요. 더 나은 포럼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하신 통역기는 자리에 두고 이동을 부탁드리고요. 폐용하신 출입증은 나가실 때 등록 데스크 쪽에 수거함에 반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가을 보내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